안녕하세요. 만약에 하루아침에 이 암호화폐 생태계 한가운데에 한 2천억 원짜리 거대한 블랙홀이 생겨서 주변 자산을 순식간에 빨아들일 위기에 처했다면 어떨까요? 아,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 시나리오네요. 생태계 전체가 밥이 될 수도 있는 규모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주 디파이 시장이 정확히 이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 시간에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단순한 가격 등락?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를 좀 걷어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접근입니다. 단순히 차트상의 지지선과 저항선 분석만으로는 지금의 시장을 온전히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동력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정보 과부하를 겪기 쉬운 시기잖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은 거대한 지정학적 위기나 미국의 규제 환경 변화, 그리고 생태계 내부의 치열한 자정작용들이 동시에 충돌하는 그런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출근길에 오르시거나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시는 애널리스트, 시장 참여자들이 단편적인 이슈에 휘둘리지 않도록 핵심 맥락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무거운 변수죠. 중동 지역의 긴장 상태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스라엘 카치 국방장관이 이란과의 전쟁 재개 준비를 마쳤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부분일까요? 아주 노골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그린라이트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미국의 그린라이트요? 그건 언제든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로 확전될 수 있다는 아주 직접적인 경고네요. 맞습니다. 양국 간의 산발적인 충돌을 넘어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국제에너지기구죠. 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도 시장의 공포를 꽤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아,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언급하신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세계가 직면한 사상 최대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고까지 규정을 했어요. 글로벌 물동량 흐름을 생각해보면 이 경고의 무게감이 확실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원유랑 액화 천연가스 운송의 핵심 길목을 쥐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쵸. 물류의 대동맥 같은 곳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원유 공급망의 병목 현상은 곧바로 글로벌 거시경제의 뇌관을 건드리게 됩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물리적으로 봉쇄되거나 운송 차질이 빚어지면 에너지 가격 급등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각국 중앙은행이 가장 경계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의 재발로 직결됩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튀어오르면 시장에서 기대하던 금리나 기대감은 완전히 소멸하게 되고요. 유동성이 급격히 얼어먹는 결과로 이어지겠군요. 네, 시장 전체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셈이죠. 여기에 또 불을 지핀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선박을 격침하라고 명령했다는 주장까지 보도가 됐거든요. 아, 그 뉴스도 시장 불안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데 한몫했죠. 네, 위험자산 시장 전반에 거대한, 지정학적 포트홀이 연속해서 뻥뻥 뚫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보통 이런 악재가 겹치면 자본이 즉각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도피하기 마련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일정 수준에서 바닥을 다지는 아주 묘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져야 할 자리에서 버티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건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는 일종의 구조적 쇼크 업서버, 그러니까 완충 장치가 시장 내부에 장착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완충장치요. 거대한 지정학적 폭풍호 속을 항해하면서도 배가 뒤집히지 않게 잡아주는 나침반이나 닷 같은 게 생겼다는 의미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완충 장치의 핵심 동력은 바로 규제 명확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의 명확성, 미국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그 완충 장치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최근 이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그동안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들이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망설였던 가장 큰 이유가 가격 변동성 때문만은 아니었잖아요. 네, 변동성보다 훨씬 무서운 게 바로 규제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중건성 판단 기준은 대체 무엇인지, 감독 권한은 또 어느 기관에 있는지, 이런 명확한 가이드라인 자체가 부재했으니까요. 언제 감독 당국의 철퇴를 맞을지 모르는 지뢰밭인데 거기에 기관 투자자들이 고객의 막대한 자금을 밀어넣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루미스 의원의 시장 구조 법안이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는 거대한 안도감을 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를 무조건 배척하는 대신에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서 명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신호로 읽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주요 시장 상황을 정리해보면 단기적인 지정학적 공포라는 하방 압력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적 안정감이라는 상방 압력이 수급을 놓고 아주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중인 겁니다. 매크로 불확실성에 쫓겨서 던지는 물량들을 규제 명확성이라는 장기 호재를 바라보는 기관의 자본이 바닥에서 싹 받아내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균형 상태라는 거네요. 네, 정확히 그 구조입니다. 좋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외부에서 규제의 틀을 짜고 있다면 암호화폐 생태계 내부는 또 그들만의 방식으로 시스템을 통제하는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이제 시선을 생태계 내부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하셨던 그 2천억 원짜리 블랙홀 이야기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최근 발생한 켈프 RSETH의 레이어 제로 브리지 해킹 사태죠. 익스플로이 사태가 발생했는데 일단 이 사건의 메커니즘을 먼저 해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로스체인 브릿지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해보자면 일종의 국경에 있는 환전소나 보관소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오, 아주 적절한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코인을 금고에 잠가두면 브릿지가 이걸 증명하는 영수증 형태의 토큰을 B라는 네트워크에서 발행해주는 방식이거든요. 아, 금고에 자산을 넣고 영수증을 받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그 영수증 토큰을 이더리움 메인넷 같은 곳으로 가져와서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에 활용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이 국경관 환전소의 금고 자체가 해커에게 털려버린 상황인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진짜 자산이 사라진 거니까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그 영수증 토큰들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셈이군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영수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렌딩 프로토콜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디파이 대출 플랫폼인 에이브가 휘청일 뻔했군요. 약 2천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이 발생할 위기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디파이 생태계는 수많은 프로토콜이 마치 레고 블록처럼 아주 촘촘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RSEDS ETH라는 자산이 담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리면 이걸 취급하던 에이브 시스템 내부에서는 연쇄 청산이 발생하거나 아예 청산조차 불가능한 악성 부채가 쌓이게 되는 거죠. 생태계 전체의 유동성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도미노 리스크가 터질 뻔했네요. 2천억 원이면 개별 플랫폼 하나가 감당하기엔 벅찬 규모잖아요. 절대 혼자서는 감당 못할 규모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디지털 자산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아주 독특한 구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유동성 스테이킹 생태계 거물급 프로젝트들이 지갑을 열었다는 그 뉴스군요. 네, 이더파이 재단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5,000 EDH를 지원하겠다고 직접 나섰고요. 이더 역시 최대 2,500 ST ETH를 이 공동 구제안에 보태겠다고 제안을 올렸습니다. 사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적 진화를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원 같은 국가기관이 강제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프로토콜들 스스로가 부실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연합방어선을 자발적으로 구축했다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탈중앙화 생태계 내부에서 자체적인 자본력과 의사결정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방어했다. 일종의 자생적 구제금융 모델이 작동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 대형 플랫폼이 자금을 십시일반 모아서 특정 플랫폼의 구멍을 메워준다. 이 그림은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수없이 비판받았던 대마불사 이 전형적인 모습 아닌가요? 아,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는 그 논리 말씀이시죠? 네네. 대형 은행이 파산하면 경제가 통째로 무너지니까 국가가 무조건 살려준다는 논리잖아요. 애초에 코드랑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냉정하게 청산되어야 할 탈중앙화 금융의 본질이 퇴색되는 건 아닐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결국 거버넌스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는 참사의 예고편이 아닌가. 이런 반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부분이 현재 시장의 철학적 기반을 건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확실히 도덕적 해이의 여지를 남긴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방어벽을 허술하게 구축해놔도 덩치만 키우면 다른 대형 프로젝트들이 알아서 구제해줄 거다. 이런 안일한 선례를 남길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전통금융의 대마불사와는 그 결이 확실히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 걸까요? 전통금융에서는 구제금융에 납세자의 혈세,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투입되잖아요. 아, 그렇죠. 국민 세금이 들어가죠. 그런데 반면에 이번 디파이 구제안은 국가의 강제성 없이 각 프로토콜 거버넌스의 투표를 거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 잉여금으로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라는 게 핵심이죠. 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이기적인 협력이라는 뜻이군요. A부가 무너지면 이더파이나 리도의 비즈니스 기반 자체도 치명상을 입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손실을 나누어 짊어지는 방식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완전한 탈중앙화라는 이상적인 이념하고 생태계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생존 논리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거죠. 디파이 시장이 자신들만의 새로운 거버넌스 문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내부에서 치열한 진화가 일어나는 동안 시스템 외부에서는 묘한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역설일까요? 국가기관이 아예 암호화폐를 통째로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거든요. 벨라루스 국립은행의 알렉산드르 예고로프 부총재가 직접 크립토은행 프레임워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뉴스 보셨군요. 이건 단순한 거래소 인가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조치입니다. 네, 무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26종의 암호자산을 지원하고 예금, 대출, 자체 토큰 발행까지 11개 핵심 업무를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디파이에서 실험되던 예치나 스테이킹 기능을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있는 샌드박스로 완전히 편입시키겠다는 의도인 거죠. 사실 벨라루스는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중앙집권 국가잖아요. 국가의 통제력이 절대적인 곳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탈중앙화된 기술을 국가 인프라로 채택한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서방 중심의 달러 패권이나 전통적인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고립된 국가들이 이걸 우회하기 위한 대체 인프라로 암호화폐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걸 명확한 사례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그 검열 저항성이 이제는 국가 단위의 지정학적 전략 무기로 격상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뿐만 아니라 전통금융기관들의 발걸음 역시 아주 무거우면서도 빠릅니다. 온체인 데이터 움직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모건 스탠리가 온체인상에서 약 1,117만 달러 규모, 비트코인 143개가량을 추가 매수해서 총 1,964의 BTC를 보유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 XRP 현물 ETF에도 하루 388만 달러가 순유입되었다는 데이터도 있었죠. 거시적인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 같은 거대 금융기관이 묵묵히 온체인에서 자산을 매집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확실히 기관들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양한 알트코인 ETF로 자본을 밀어넣는 걸 보면 이들은 시장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최소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셈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거시경제와 뉴스의 맥락을 살펴봤다면 이제 실제 자본이 블록체인 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구체적인 지표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당장의 가격 움직임보다 시장 참여자들이 체크해야 할 온체인 관전 포인트들이죠. 맞습니다. 고래들의 대규모 이체를 추적하는 웨일 얼러트 데이터에 3건의 유의미한 이동이 포착되었는데요. 하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미확인 지갑에서 코인베이스 일반 거래소로 2045BTC가 이체되었습니다. 보통 일반 거래소로 이렇게 수천 개의 비트코인이 쏟아져 들어가면 투자자들의 첫 반응은 대부분 매도 폭탄이 임박했다, 개미들의 패닉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일반적인 시장의 문법으로는 그렇게 읽히는 게 자연스럽죠. 코인베이스 일반 거래소 계정으로 유입되는 물량은 1차원적으로 호가창에 즉각 던져질 수 있는 매도 압력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하지만 투자자들은 데이터 전체의 결을 좀 복합적으로 살피셔야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트랜잭션이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아, 두 번째 이체권이요. 미확인 지갑에서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 그러니까 기관용으로 1653BTC가 이동한 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똑같이 코인베이스로 들어갔지만 도착지가 다릅니다. 일반 출입문이 아니라 기관용 VIP 전용문으로 자산이 들어갔다면 이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관용 커스터디 계정으로 들어가는 물량은 호가창에 쏟아지는 매도 폭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용도인가요? 주로 장외 거래,
즉 OTC 대기 물량이거나 자산의 안전한 숙탁 보관을 위해서 지갑 위치를 재조정하는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거액의 자산을 시장가로 호가창에 던지면 가격이 훅 무너지는 슬리피지 현상이 발생하니까요. 네. 그래서 기관들은 호가창 밖에서 거래되는 OTC 데스크를 이용하는 거죠. 즉 표면적으로는 매도 압력 지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장기 보유나 대량 기관 매매를 위한 셋업 과정이 혼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막연하게 거래소 입금 알람만 보고 하락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정확히 여기에 있군요. 그렇죠. 이어서 세 번째 지표를 보면 그림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세 번째 지표. 테더 트레저리에서 크라켄 거래소로 무려 2억 2,500만 USDT, 엄청난 대량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체된 거네요. 이거는 일종의 무기를 사기 위해 장전되는 총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유동성 공급과 매수 대기 수요를 의미합니다. 고래들이나 마켓 메이커들은 시장에 공포가 덮쳐서 개인들이 물량을 막 던질 때 이걸 바닥에서 흡수하기 위해서 거래소 내에 막대한 스테이블 코인을 미리 세팅해 두거든요. 아, 결국 2,000개의 비트코인이 매도를 위해 들어오는 동시에 2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현금성 자산이 밑에서 가격을 방어하거나 저가 매수를 노리며 포진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온체인상에서 매도 압력과 매수 대기 자금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면서 체스 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코인 이동 알림 하나에 흔들릴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당장의 단기적인 시세 하락에 흔들리기보다는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이나 기관 커스터디 이동 같은 자본 재배치 흐름을 종합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게 바로 시장의 노이즈를 걸러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 분석한 여러 가지 맥락들을 한 곳에 모아보면 거대한 하나의 딜레마이자 투자자로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밖에서는 중동 전쟁 리스크 같은 지정학적 혼돈이 막 휘몰아치고 생태계 내부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털리는 기술적 위기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쉴 틈이 없죠, 사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혼돈 속에서 국가기관은 자국은행에 크립토를 판입하고 있고 또 디파이 생태계는 스스로 연합 방어선을 구축하고 미국은 오히려 규제 법안을 초당적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혼돈의 이면에서 새로운 질서의 뼈대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는 아주 모순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네. 이 지점에서 시장을 관찰하는 분들이라면 스스로에게 이런 명제를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와 거대 자본이 그들의 막강한 규제와 유동성을 무기로 통제 불능이었던 암호화폐를 길들이고 있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암호화폐 생태계가 구제금융이나 대마불사 같은 이 전통금융의 구조적 문법을 고스란히 흡수하면서 자신들만의 제국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완전히 상반된 이 두 금융 시스템이 서로를 잡아먹으려 시도하다가 결국 하나로 융합되어가는 거대한 역사적 변곡점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출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